바람난 아내는 남편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치밀한 복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금요일 오후 분당을 출발한 지 벌써 2시간이 지났고 집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그들은 외동딸 서윤이를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서윤이는 짐이 많아. 나영은 자신이 아끼는 제네시스 G70 대신 진수가 운전하는 스타렉스를 택했다. 시간 참 빠르네. 나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다. 서윤이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 그때 진수는 아직 공대생이었고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놀라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후 나영은 친정에서 지내며 진수가 졸업하길 기다렸고 그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살았고 진수는 막내 엔지니어로 시작해 10년 만에 직접 냉난방 시공회사를 차려 운영할 만큼 성장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그의 성실함 덕분에 대형 건설사들과의 계약도 따냈다. 이제 서윤이 없는 집은 허전하겠지? 진수가 슬며시 말했다. 당신한테보단 나한테 더 잘 붙어 있었잖아. 우리 작은 공주님. 나영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 우리 공주니까 최고만 줘야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애 이상하지 않아? 나한텐 완전 냉랭해. 당신만 옆에 있으면 내 옆에 꼭 붙어서 나한테는 눈도 안 마주치잖아. 당신 없을 땐 문 잠그고 방에서 안 나오고. 나영아, 아직 애잖아. 고3이면 얼마나 예민한 시기야. 서울대 들어가려고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좀 이해해줘. 그건 알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둘이 한 방에 있을 때 쏘는 눈빛 봤어? 2달 전엔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엌 칼 들고 다가왔잖아. 진심 나 찌를 줄 알았어. 눈에 진짜 증오가 가득했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느낀 거야.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말을 이어봤자 싸움이 될 것 같아. 나영은 조용히 입을 닫았다. 지금은 진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30분 후 도착 예정이야. 곧이어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서윤이야? 진수가 물었다. 아니, 미정 언니야. 도진이랑은 좀 괜찮대. 지난번 삼겹살 파티 때 야근 많다고 계속 불평하던데 자기보다 시민 먼저 챙긴다고 경찰서장하고 결혼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걸 그 언니도 좀 알았어야지. 괜히 반지부터 끼우는 게 아니야. 다시금 나영은 침묵을 택했다. 진수가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길 바랐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도착하길 바랐다. 그러던 순간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진수는 놀란 눈으로 말을 뗐다. 저기, 경찰차가 왜 우리 차고 앞에 있지? 진수는 경찰차 뒤에 조심스레 차를 세웠다. 그리고 곧이어 도진과 그의 후배 형사가 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이야? 진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그 순간 나영은 황급히 형사 뒤로 숨듯이 서 있었고 그 행동은 진수의 눈에 쉽게 띄었다. 이런 일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야. 도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며 연갈색 봉투를 진수에게 건넸다. 박진수 씨,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진수는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는 나영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왜? 나영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진수 씨, 일단 집에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정식으로 대응하시죠. 접근 금지 명령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나영 씨 반경 150m 이내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삼겹살 파티 왔었잖아. 서윤이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까지 다 했잖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진수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웃고 먹고 인사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이중인격도 아니고 위선자들 같군. 진수야, 좀 이해해줘. 도진이 말했다. 뭘 이해하라고? 내가 쓰레기라는 걸? 진수가 소리쳤다. 그리고 너, 정나영, 날 배신했잖아.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솔직히 말했으면 됐잖아.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으면 나도 받아들였어.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 중이야. 지금은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도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진수는 말없이 스타렉스로 걸어가 그 연갈색 봉투를 조수석에 던지듯 놓고 문을 세게 닫았다. 그리고 다시 집 쪽으로 향했다. 내 짐은 챙겨야지. 집 안에 들어가서 짐 좀 가져올 거야. 설마 그것도 막을 셈은 아니겠지. 진수는 집 열쇠를 꺼내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 열쇠 이제 안 맞을걸. 도진이 말했다. 그러곤 주머니에서 새 열쇠를 꺼내 후배에게 건넸다. 계획이 꽤 치밀하네.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면 최미정의 아이디어지? 진수가 비꼬듯 말했다. 우리가 없는 동안 열쇠공 불러서 문 다 갈아치운 거잖아?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후배는 조용히 진수를 안으로 안내했다. 진수는 묵묵히 2개의 여행 가방에 자신의 옷과 물건을 담았다. 걱정 마요. 도진이 나영에게 속삭였다. 내가 부하들을 배치해 둘게요. 당분간 혼자 있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진수 씨가 지금 많이 흔들려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주말 동안 친구 불러서 같이 있을게요. 나영이 담담히 말했다. 그래, 친구. 도진이 낮게 중얼거렸다. 진수는 2개의 여행 가방을 차 뒤에 실었다. 후배 형사는 열쇠를 나영에게 건넸다. 진수는 조용히 봉투를 열어 이혼 서류를 펼쳤다. 짐 챙겼으면 가야지. 도진이 말했다. 잠깐. 진수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리치듯 흔들며 말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 회사 절반, 예금 절반, 집, 차, 거기다 매달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나를 완전히 말려 죽이겠다는 거잖아. 진수 씨, 계속 이러시면 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진은 수갑을 슬쩍 꺼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사인하지. 그냥 이 서류대로. 진수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펜을 꺼내 서류 끝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썼다. 서류에 사인했으니 이제 복사본 좀 줘. 그리고 증인 서명도 해줘. 나영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도 딸도 이제는 과거일 뿐. 그녀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모든 걸 손에 넣은 듯 했다. 도진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하고 진수에게 복사본을 건넸다. 진수는 말없이 스타렉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차창 너머로 소리쳤다. 그놈 누구야?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진수의 눈엔 분노가 가득했다. 들어가. 문 잠가. 도진이 나영에게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나영을 안내했다. 진수 씨, 제발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요.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도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그년이랑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진수가 외치며 시동을 걸었다. 제가 이혼을 택한 이유는 뻔하지. 내가 내 방식처럼 열린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 열린 결혼? 도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순진한 척하지 마. 도진아, 다 알아. 다들 다 아는데 너만 몰라?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야, 도진아, 내가 야근하는 밤마다 내 동생 지훈이가 내 침대 데우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내 동생 이간질하려는 거냐? 이 자식. 아휴, 진짜 몰랐나 본데. 그 여자 너도 속이고 있어. 미안한데 내가 진실을 알 때도 됐어. 너 경찰이잖아. 누가 거짓말하는지 감 잡을 줄 알잖아. 집에 가서 최미정한테 직접 물어봐. 그럼 알게 될 거야. 진수는 그대로 후진하며 도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혼자 남은 나영은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파그놀의 기차역을 마주보며 섰다. 그 그림은 100만 원은 훌쩍 넘는 명작이었다. 결국 남기고 갔네. 바보. 나영은 비웃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속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제발, 이재훈, 전화 좀 받아. 나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고 통화 연결음이 꺼지자 핸드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일 끝나고 바로 온다더니 왜 안 와? 혼잣말을 중얼이며 와인을 마신다. 처음 그를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1년 전 백화점 신발 코너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젊고 탄탄한 남자.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단번에 빠져들었다.
번호를 교환하고 다음 날 점심시간엔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와서 그녀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감각이었다. 남편 진수와는 달랐다. 늘 피곤하고 서윤이 숙제 봐주고 나면 바로 골아떨어지는 남자. 그에 비해 재우는 뜨거웠고 젊었고 그녀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었다. 와인을 비우고 다시 한 잔을 따르며 나영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는 안내음뿐. 젠장.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지고는 TV를 켰지만 화면의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샤워를 하기로 했다. 욕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일주일 전 밤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그가 자신을 얼마나 격렬하게 안아줬는지, 얼마나 그녀의 욕망을 주무르듯 채워줬는지. 넌 내 거야. 내 몸은 이제 내 거야. 그가 속삭였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끔 청소를 해주거나 선물을 사다 주거나 자신의 BMW를 운전하게도 해줬다. 미치겠어. 지금 당장 보고 싶어. 너무 흥분돼. 나영은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진수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석 달 전인가? 아니면 반년? 아마 그 이상일지도.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에겐 이제 재훈이 있었다. 어린 남자, 진짜 남자. 그 어떤 갈증도 만족시켜주는 존재. 이제는 두려울 게 없었다. 그는 오늘 밤 그녀의 집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자유였다. 더는 숨길 것도 없었다. 샤워를 마친 나영은 거실로 돌아와 다시 핸드폰을 쥐었다. 대체 어디야? 이재훈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짜증 섞인 중얼거림. 다시 한번 전화 연결 실패. 분노에 찬 그녀는 주방으로 가 가볍게 식사를 준비했다. 망할. 지금이라도 차 몰고 가고 싶은데 집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순간 거실의 TV 소리가 그녀의 귀를 사로잡았다. 급히 거실로 달려가 볼륨을 높였고 그 장면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뉴스 속 수갑을 찬도진이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었다. 경찰서장 한도진, 아내에게 머리 총격을 가한 뒤 동생의 직장으로 향해 5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부인과 동생 모두 사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미정 언니,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나영은 눈을 감고 흐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남편은 사라졌고 애인은 연락 두절. 절친은 죽었고 딸은 등을 돌렸고 부모님도 이미 세상에 없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곤 300km 떨어진 지방에 사는 언니뿐. 언니는 남편 지훈과 살고 있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재훈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불안감과 분노가 동시에 그녀를 잠식했다. 적어도 문자 하나는 남겼어야지. 대체 뭐 하는 거야? 수십 번 되뇌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그녀는 결국 직접 그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했다.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전자기기도 사라졌으며 옷장과 욕실은 깡그리 비워져 있었다. 갔어.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나영은 침대 위에 무너져 울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그쪽이었잖아. 같이 살자고, 결혼하자고 한 사람도 그였는데. 오피스텔을 나와 그녀는 그가 일하던 백화점 신발 코너로 향했다. 그 대신 매장 동료 직원 하나가 말했다. 이재훈 씨요. 금요일 아침에 지갑 두고 왔다고 나갔다가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오후엔 사직 메일만 남겼고요. 그녀는 주차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주유소에 들렀다. 카드를 긁었는데 거절됨. 다시 한 번 시도. 이번엔 계좌 없음. 충격을 받은 그녀는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을 꺼내 결제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몰려왔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대로 술에 의지했다. 와인, 소주, 위스키까지. 그리고 월요일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말했다. 박진수 씨가 지난 금요일에 방문하셨고
공동명의 카드 계정은 이미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걸 저희 측에 알리셨고요. 무슨 소리예요? 예차는 다 갚았고 집 대출도 거의 끝났을 텐데 그 대출은 끝났을 텐데요. 나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 기록상 차량 대출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따님 대학 등록금을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행 지점장이 차분히 설명했다. 그럼 제 계좌에 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최근 3개월 동안 입금 내역이 없었고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자동 이체로 진행되면서 기존 잔액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 회사에서 입금되던 돈은요? 매달 자동이체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박진수 대표의 개인 계좌나 회사 계좌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출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곧 연체가 시작되며 차량과 주택 모두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직장도 없어요. 이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나영은 진수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금고를 확인했다. 안에는 그녀의 보석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은행 밖으로 나왔다. 곧장 핸드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만 돌아왔다. 회사 번호로도 전화했지만 계속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야, 마녀야. 왜 전화했어? 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아, 지금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아빠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 사람한테. 이젠 연락하지 마. 번호도 바꿀 거야. 뚝, 통화가 끊겼다. 차 안에서 나영은 멍하니 운전대를 붙잡고 앉아 있었다. 왜 재훈이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어디서 잘못된 거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엉켜 돌았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오후 상담 일정을 잡았다. 오후 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나영은 담당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오전 전화 이후 박진수 대표의 회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이혼 서류 접수 전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는 곧 청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리 없어요. 지난번에는 몇 억도 받을 수 있다며. 진정하시죠. 정나영 씨, 2주 전만 해도 재무 상태는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계좌도 전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집이랑 차는요? 지난주 이혼 서류 받기 전에 주택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았습니다. 차량도요.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하실 때 대출 동의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요. 나영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남편분이 이혼 서류 접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나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럼 정리하자면 남편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고 계좌에도 잔액은 없으며 집과 차도 모두 사라지겠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적어도 주택대출은 남편이 계속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수입원은 회사 하나였어요. 그게 사라진 지금 무직자 상태입니다. 추후 직장을 얻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어려워요. 우린 투자증서도 있었는데 금고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수 씨가 언제 현금화했는지, 그리고 회사 자산 내역도 정밀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현재 소재지도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법률 대리인이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나영 씨, 추가 조사와 추적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순간까지도 나영은 비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비싼 그림이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그 그림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신 뒤 수표로 결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셔야 해요.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임시 거처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영은 거실 벽에 걸린 파그노레 역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다. 원래는 널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그 인간 때문에 널 보내야겠구나. 나영은 그림을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좀 부탁할게. 너한텐 뭐든 해줄 수 있지, 나영아. 진수랑 우리 이혼해. 뭐라고? 장난하지 마. 아니야, 복잡해. 설명은 나중에 할게. 혹시 며칠만 너희 집에 머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서윤이는 괜찮고 그 애는 아빠 편이야. 난 무조건 가해자지 뭐. 혹시 둘이 다시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아니야, 언니. 이제는 너무 멀리 왔어. 그래, 우리 집엔 문제 없어. 지훈 오빠도 괜찮을 거고 딸내미는 이모 온다고 하면 날뛰겠지 뭐. 언제 올 건지만 말해줘. 고마워. 언니, 연락할게. 나영은 전화를 끊었다. 화요일, 나영은 동네 보석방을 찾았다. 자신이 보관해온 보석들을 감정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점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다 도금된 구리입니다. 순금도 보석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죄송하지만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인간 진짜 날 우롱했구나. 나영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근처의 미술 갤러리로 향한 그녀는 감정 전문가를 만났다. 이 그림 혹시 얼마나 될까요? 파그노레 역이라는데. 감정사는 조용히 그림을 이젤에 걸고 조명을 맞춘 뒤 루페를 들어 디테일을 확인했다. 이 그림은 파그노레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기차역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별과 만남, 희망과 슬픔을 동시에 담고 있죠. 잠시 후 감정사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뭔가 문제 있나요? 나영이 불안하게 물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근처 테이블에 세팅하고 웹사이트 하나를 열었다. 여기 원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왼쪽 아래에 한 남자와 작은 여자아이가 플랫폼에 서 있어요. 여자는 등을 돌리고 기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남자는 슬퍼 보이고 아이는 울고 있네요. 네, 그게 왜요? 나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제 직접 그려진 장면을 보세요. 고객님, 그림 속에요. 감정사는 나영에게 돋보기를 건넸다. 나영은 떨리는 손으로 왼쪽 하단을 들여다보았고 순간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림 속 남자와 여자아이는 웃고 있었고 그 여성을 가리키며 마치 놀리듯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하지만 아주 정교한 모작입니다. 위작이에요. 말도 안 돼. 나영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제가 이 그림 20만 원에 살게요. 갤러리에 걸어두면 손님들이 재밌어 할 겁니다. 말할 힘도 없던 나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비틀거리듯 갤러리를 나섰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언니였다. 언니. 나영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이 마녀 같은 년아.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뭐? 왜 그래?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지훈이한테 이메일이 왔어. 우리 지인 전부한테 같은 메일이 갔대. 거기 너랑 그 남자랑 찍힌 영상 링크가 있었어. 1년 전부터 최근까지 모텔, 우리 침대까지. 그건 내가 먼저. 설명하지 마. 역겨워. 지훈이는 절대 널 우리 집에 못 들이게 하래. 우리 딸한테도 해가 될 거라고. 당장 꺼져. 그 남자한테 가. 뚝. 전화는 끊겼다. 들켰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나영은 핸드폰을 쥔 채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이젠 다 끝났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알아버렸어. 숨이 막히는 공포가 몰려왔다. 이 도시를 떠나야 해. 멀리. 아주 멀리. 5년 후 박진수는 교회 앞줄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침에 받았던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그 이야기를 꺼내고 싶진 않았다.
지금 막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다. 단상 위 서윤은 대학 시절 만나 사랑을 키워온 청년에게 네, 저 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엔 오래전 그날의 전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그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서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제발 집에 좀 와줘요.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서윤아, 왜 우는 거야? 그냥 빨리 와요. 집 앞에서 기다릴게요. 왜 집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연락할까? 안 돼. 엄마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요. 그냥 아빠만 와줘요. 제발. 알겠어. 지금 간다. 차를 몰고 가는 길. 진수는 불안했다. 서윤은 그 전날까지도 과제 준비로 바빴고 진수는 함께 PPT 구성도 도와줬었다. USB에 저장까지 해준 기억이 났다. 서윤은 집 앞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 멈춰선 진수의 차에 서윤은 급히 올라탔다. 아빠, 제발 집에는 가지 마요. 그래. 진수가 시동을 껐다. 서윤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에선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USB를 두고 나왔어요. 급하게 학교 가느라 놓고 갔는데 점심시간에 선생님 허락받고 잠깐 집에 들렀어요. 근데 우리 집 차고에 낡은 혼다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위층에서 서윤은 울음을 삼키며 말을 잇기 힘들어했다. 괜찮아. 우리 공주. 깊게 쉬어봐. 진수가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방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둘 다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아빠. 둘이.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나까지도. 서윤은 흐느끼며 말했다. 진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신의 17살 딸이 외도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가슴을 후벼 팠다. 정확히 본 거 맞아? 그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돌려 물었다. 네, 영상도 찍었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아빠에게 보여줬다. 영상 속엔 분명히 정나영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진수의 세계는 그 순간 정지했다. 아빠,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엄마라면 그런 짓 안 해요. 일단 생각을 해보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서윤아, 법적인 절차도 있고. 아빠, 혹시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요? 아직도 같이 자고 싶어요? 난 외도를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알아야겠지. 그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건지. 온다. 서윤이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켰다. 그 낡은 혼다 차량이 집에서 멀어지며 코너를 돌고 있었다. 쫓아가요. 진수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혼다를 따라 한 백화점 주차장까지 도착했고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유니폼 재킷을 입으며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갔다. 저기서 일하는구나. 꽤 젊어 보인다. 진수가 중얼거렸다. 나이 따윈 상관없어요. 서윤이 날카롭게 말하며 그의 사진을 몇 장 찍었다. 하나 밝혀졌네. 좋아. 이제 널 학교에 데려다 줄게. 그 다음에 집에 들러서 USB 가져다 줄게. 그 사람한텐 뭐라고 해요? 내가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말할게. 혼자 상대하게 하지 마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안 되거든. 너도 화가 나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계획은 뭐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약속해요. 좋아. 일단 집 안에 CCTV 설치할 거야. 좋아요. 꼭 알려줘야 해요. 아빠, 사랑해요. 서윤이 진수에게 안겼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이제 빨리 학교 가야 해요. 수업 시작해요. USB 잊지 말고요. 진수는 조용히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왔어.
잠시 후 나영이 침실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얼굴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아, 진수 씨였어요? 그럼 누굴 기대한 거야? 그는 나영과 눈을 마주쳤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서윤이가 전화했어. USB를 놓고 갔다네. 가져다 줘야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몸에서 풍겨나오는 낯선 냄새를 느꼈다. 잠깐, 우리 간단히 할래? 뭐라고? 그냥 가볍게 잠깐만. 지금은 좀 피곤해요. 집안일 하느라 땀도 많이 흘렸고요. 당신도 서윤이 USB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래, 맞네. 그날 이후 진수는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를 더는 손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온 진수는 곧장 인터넷을 켜고 감시 장비와 휴대폰 모니터링 앱들을 검색했다. 그날 저녁 그는 전자기기 전문 매장에 들러 필요한 모든 장비를 구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모두 서윤과 공유했다. 이제부터 모든 걸 같이 알기로 한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다. 3개월 동안 진수는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는 정나영의 내연남 이재훈에 대해 거의 모든 걸 파악했다. 재훈은 진수가 야간 근무일 때마다 혹은 점심시간 무렵이면 거의 매일 집에 드나들었다. 주말이면 나영은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일할 때가 아니면 그녀는 재훈의 예비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 진수는 그녀가 모든 것을 그 남자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나영과 최미정이 속닥이며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거기엔 최미정이 한지훈과의 불륜까지 고백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어느 토요일 그는 나영의 핸드백 안에서 그 열쇠를 찾아냈다. 몰래 복사본을 만든 뒤 일주일 후 재훈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오래되고 방치된 구역, CCTV도 없고 출입문도 헐렁했다. 그는 작은 리튬 버튼 배터리로 작동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했다. 그 집엔 나영이 사다 준 고가의 전자기기와 브랜드 옷이 널려 있었다. 진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보석공에게 의뢰해 나영의 모든 액세서리를 순금처럼 보이는 가짜 보석으로 교체했다. 그녀가 믿고 있던 것들은 도금된 굴이었다. 또한 파그놀의 그림 역시 전문 화가에게 요청해 똑같은 모작을 만들게 했다. 디테일까지 완벽히 복제된 위작이었다. 그 후 그는 어릴 적 친구 스티브에게 연락했다. 스티브는 현재 대기업의 법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계획을 설명하자 스티브는 이혼과 회사 청산 관련 회의를 잡아주었다. 며칠 뒤 그는 스티브와 스티브의 사촌인 윤세정을 만났다. 세정은 뛰어난 회계감사 전문가로 이혼 전문 재무 자문 경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진수는 두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목표를 밝혔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손을 떼고 싶어요. 명목상으로만 청산시키고 몇 년 뒤 서윤이가 회사를 다시 사들이게 할 겁니다. 그 후 진수는 윤세정과 자주 만났다. 사무실에서도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윤세정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미망인이었고 10살 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자와의 관계를 피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조심스런 우정이 피어났다. 남편 떠난 이후 이렇게 누군가와 데이트한 건 처음이에요. 세정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요. 진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린 같은 일도 하고 있고 진수 씨는 아직 법적으로 결혼 상태잖아요. 세정은 말끝을 흐리며 그의 볼에 짧은 입맞춤을 남겼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진수는 나영에게 차를 바꾸자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처음엔 그녀도 렉서스를 애착 있게 생각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진수가 BMW 오픈카 몰고 다니면 몇 살은 어려 보일걸? 하자 나영은 금세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렉서스는 이미 완납 상태였기에 진수는 차량을 중고로 판매해 현금을 확보했고 BMW는 새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모든 명의는 나영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소유권 문서인 줄 알고 서명했다.
하지만 그 문서 속엔 나중에 그녀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조항들이 숨어 있었다. 몇 주 후 진수는 어느 날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나영과 재훈이 관계를 가진 후 나영이 욕실에 들어가면 재훈은 벌거벗은 채로 조용히 2층 복도를 지나 서윤의 방 문 앞까지 가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서윤에게 말하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 두 사람은 그날로 서윤 방 안에 초소형 CCTV를 설치했다. 며칠 후 그 카메라에 충격적인 장면이 잡혔다. 재훈이 서랍을 열고 그녀의 속옷을 꺼내는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나영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서윤은 조용히 부엌에서 칼을 들고 다가갔다. 만약 진수가 그 타이밍에 막지 않았다면 그날로 나영은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미성년자니까 설령 내가 그랬어도 감옥은 안 갔을 거예요. 진수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미 재훈이 나영에게 끊임없이 이혼을 부추기며 회사 반, 예금 반, 집, 차다 받아내라고 말하는 장면을 녹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커플은 몰랐다. 진수는 이미 한참 앞서 나가 있었다. 그는 나영이 BMW를 운전하게 두는 척하며 그 뒷좌석에서 두 사람이 은밀하게 관계를 맺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또한 나영이 도진이 추천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시점도 파악하고 있었고 그 변호사가 그의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할 것이라는 점도 예측했다. 그래서 그는 서윤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집에 2차 담보 대출을 신청했고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파산 신청을 넣었다. 그 모든 일정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다. 도진의 아내 최미정이 그날 집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미리 부탁까지 마쳤다. 그건 바로 가족이 뉴욕 여행 중일 때였다. 서윤이 대학 가기 전 마지막 주말, 진수와 서윤은 삼겹살 파티에서 연기를 했다. 도진과 최미정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함께 고기를 굽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계획은 완벽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나영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진수는 그녀의 핸드폰을 열고 이재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8시에 내 집으로 갈게. 마지막으로 뒤에서 받고 싶어. 얼른 준비하고 있어. 자기야. 난 장 보러 간다고 말해둘게. 전화도 문자도 다시 하지 마. 폰은 집에 두고 나갈게. 혹시라도 누가 확인하면 안 되니까. 이따 봐. 나의 미래 남편. 진수는 메시지를 보낸 후 곧바로 그것을 지우고 나영의 핸드백 안에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그 시각 재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집에 도착했다. 그가 문을 여는 순간 3명의 남자가 그를 덮쳤다. 무자비하게 그를 제압한 뒤 억지로 사지, 이메일을 쓰게 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를 보내도록 시켰다. 그는 약물에 의해 잠들었고 그 사이 집 안의 감시 카메라는 제거되었고 나영이 사준 고가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졌다. 모든 상황은 스스로 짐 싸서 떠난 듯한 흔적으로 깔끔히 처리되었다. 재훈이 이후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진수 역시 그 이야기를 세정이나 서윤에겐 절대 말하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서류를 전달받은 후 진수는 작은 모텔에 투숙했다. 그는 TV에서 저녁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잠시 후 재훈의 집을 담당했던 한 남자가 방문해 카메라들을 조용히 전달하고 말없이 보수를 받아갔다. 어디에 묻혔는지 그에 대한 말은 없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진수는 오래된 핸드폰을 버리고 새 번호로 바꿨다. 그리고 그 번호는 오직 서윤에게만 전달했다. 그는 다시 세정의 집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며칠 동안 영상 자료들을 정리하고 재훈의 얼굴은 흐리게 처리했다. 혹시나 그가 실종될 경우 어떤 연계도 없도록. 게스트룸에 머물면서 세정의 아이와도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세정의 친척 노부부가 외부 투자자로 가장해 회사를 인수했다. 모든 직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외부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월요일 서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아빠 찾고 다닌대요.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날 밤 진수는 익명의 이메일을 만들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영상들을. 이메일에는 정나영의 가족, 친구들, 심지어 형부까지 포함되었다. 다 전송되었다. 그는 세정 집에 3개월을 더 머물렀다. 이혼 절차가 정리될 때까지 둘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 세정은 분명히 말했다. 법적으로 정리되기 전까진 손도 대지 말아요. 진수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켰다. 그 덕에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그는 파산 상태에서 친구 집에 신세 지는 중이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혼 심판 당일 정나영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은 이미 압류되었고 차도 넘어갔다. 진수는 무직 상태였고 수입도 없었다. 판사는 신속히 이혼을 승인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다. 정나영 측 변호사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 변호사는 말했다. 정말 전략가시네요. 박진수 씨. 진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짧게 대답했다. 그런가요?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아빠, 정신 좀 차려요. 미안. 뭐라고 했지? 이제 아빠랑 딸의 댄스 시간이에요. 다들 보고 있는데 안 움직이시잖아요. 방금 딴 생각 좀 했네, 공주님. 진수는 서윤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랐다. 음악에 맞춰 조용히 회전하며 두 사람은 첫 춤을 함께 나누었다. 이제 엄마랑도 춤춰야 해요. 진수가 말했다. 그리고 약속했죠. 우리 막내랑도 춤추기로 했잖아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다. 결혼식장에서 진수는 세정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한 곡 추실래요? 두 사람은 조용히 춤을 추었다. 이후 진수는 바에 들러 위스키 한 잔을 시켰다.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 앉은 그는 5년 전 들은 한 통의 전화를 떠올렸다.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 씨. 저는 문영석 박사입니다. 무슨 일이죠? 정나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들은 건 무려 5년 만이었다. 진수는 조용히 침대에 앉았다.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이고 나영 씨의 마지막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뇨? 예. 그녀는 말기 상태입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정나영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당신을 만났던 시절까지, 그리고 이재훈이라는 사람과의 일.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대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고, 그것이 치밀한 복수였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건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퍼진 뒤 도망치듯 도시를 떠났고,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은 고작 20만 원뿐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근처 허름한 술집에서 트럭 운전사들을 상대로 일했습니다. 숙소는 주인이 제공했지만 대가가 따랐습니다. 1년 후 원치 않은 임신으로 불법 시술을 받았고, 그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강제로 손님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일부는 보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나는 몇 가지 감염과 에이즈에 걸렸다. 이제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마지막 소원은 한 번만이라도 당신을 목소리로나마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사님,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 박진수 씨. 이건 제 직통 번호입니다. 그 순간 세정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여보, 술 너무 마시지 마요. 나중에 운전해야 하잖아요. 진수는 잔을 밀어두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과 우리 아들 지킬 거야. 절대 위험하게 하지 않을게. 춤 더 출래요? 세정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지금 당신이 정말 필요해요. 며칠 뒤 사무실에 앉은 진수는 문영석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요. 일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다면 전화로라도 대화하시겠어요? 제가 병동에 연결해 드릴게요. 간호사가 무선 전화기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수 씨, 맞아요? 그래, 나영아. 나야. 진수 씨. 나영의 목소리는 곧 울음으로 변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과 서윤이에게 했던 짓들. 지금 그 대가를 다 받고 있어요. 나영아, 나 이제 다 용서했어. 난 내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은 행복해. 진수는 한참을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세월은 그를 바꿔놓았고 용서는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사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혼 후에 정말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고 지금은 아들도 하나 있어요. 서윤이는 세정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둘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참, 지난주 토요일엔 서윤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결혼식이었고 세정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죠. 이제는 손주를 기다릴 날만 남았네요. 수학이 넘어 나영의 흐느낌이 깊어졌다. 그녀가 있는 병실에선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수는 말없이 기다렸다. 잠시 후 급한 숨소리와 함께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박진수 씨, 저는 간호사 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뚝, 수화기는 조용해졌다. 진수는 책상 위에 노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끝까지 웃는 자가 진짜로 웃는 거지. 그는 그렇게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